남편과의 연애 시절, 나는 집안과 환경이 이런 곳에서 자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고 항상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내 취향에 맞는 데이트 코스를 직접 준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월주의적인 가문 사상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약속 때 남편이 나에게 평생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시댁의 분위기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결혼을 결심했지만 집안의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종갓집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종갓집은 가문이 대대손손 이어오는 큰 집을 일컫는 용어로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시집온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집안은 매우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고 조상을 모시는 선선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족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곳은 집안의 대들보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몇 세대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두세 시간이 흘렀죠. 집안의 역사는 대대로 이어져 왔고 시댁은 한옥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마당이 넓은 집이었어요. 항아리가 너무 많아서 세기 힘들 정도였죠. 도시에서 온 저에게는 이런 집이 신기했어요. 시댁에서 제대로 내려온 탁주를 맛보고는 놀랐어요. 시댁은 성균관 선비들이 사는 곳처럼 특별하게 여기며 어떤 가문이라고 자부하셨어요. 예전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 여럿의 첩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은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부유한 가문의 자식인 시어머니가 지닌 순수한 혈통에 대해 놀라웠죠. 저는 그 집안의 자부심을 경험하며 시집을 간 것이었는데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다정한 남편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내 삶에는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던 짧은 생각이 참으로 짧았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일가 친척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 시댁에 찾아갈 일이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결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한 해에 12번의 제례를 지내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명절이면 먼 친척들까지 시댁을 찾아와 방문해야 했다.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말에 나는 며느리가 되어 한 손 더해 기뻤다. 우리는 조상을 모신 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삶으로 생각한다. 세습대로 아들을 낳아 가문을 유지하는 것은 전부 조상님의 힘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현대 문명이 들어오면서 내가 여러 번 제례를 지내고 쓸데없이 모이는 것이 불만스럽다. 조상님을 잘 모셨으면 충분한 것이라면서 매번 제례를 지낸다고 고생한다. 아이야, 넌 이제 리속지 못할 만큼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조상님의 덕이었다는 걸 몰라 그런 거야? 언제나 감사하면서 사야 한다. 시댁에서 계속해서 조상님을 탄압낼지 모르겠다. 부담스러웠지만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혼식을 상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웨딩드레스인데 저도 입어보고 싶은 디자인이 있었죠. 남편과 함께 식장을 알아보고 드레스를 고르러 다녔지만 시댁에서 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시댁은 전통 혼례를 고수해야 한다며 외국식 결혼식은 거절하셨죠. 어쩔 수 없이 시댁의 의견을 따랐지만 원하는 드레스를 입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결혼식 날 무척 당황했지만 트레디셔널한 결혼식을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시댁의 의견을 존중하며 가족으로 잘 지내고 싶어요.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야기의 끝부분이 남아있는데 뱀을 잡아 먹은 조상님의 일화와 저주,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마저 이어나가 주실 수 있나요? 아들이 빨리 자라서 부잣집이 되었어요. 전에는 나도 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제 너도 안전하게 아들을 낳을 준비를 해야 해.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비웃었다. 그저 전설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했거든. 뱀이 말하며 저주를 걸고 죽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런데 결혼식 당일 가족과 친척들이 자리를 잡고 인사를 나누는데 남자들이 눈에 띄게 적더라고. 어디를 가도 대부분 딸 아닌데 아들을 낳으려고 딸만 5명을 낳은 집도 있었고요. 우리 남편을 보며
다들 귀한 아들이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바람 부면 날아갈까, 비 오면 젖을까, 금이야 오기야 하는 말도 들었어. 아주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친척들의 행동으로 알 수 있었어. 연애할 때 항상 저를 우선 생각하고 편들어주던 사람이라 그가 오냐 자르겠다고 상상한 적이 없었거든. 멀리 있는 친척이 우리 남편을 보며 한 번만 인사를 올리고 싶다 했는데 연예인처럼 보더라. 우리 딸이 너무 빨리 시포를 살 생각이 들고 지울 수 없네요. 부족함이 많은 아이라 그의 오랜 시간 속에서요. 제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다 생각하시고 모난 부분까지도 포옹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우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야금 집기후가 음식 비법도 하나하나 열심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리 집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될 테니 사모님도 안심하고 보살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우리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던 것은 이해하실 테지요. 하는 숙모다운 말이었으니 엄마의 걱정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안심시켜 주었어요. 장모님 나도 우리 집이 너무 엄격하고 필요 없는 것까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해서 예쁜 며느리가 힘들지 않도록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앞장서서 담배를 쓰지 않도록 할게요. 가장님의 당당한 포부에 동의해 주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밀어주고 계실 거죠. 시어머니가 날뛰지 말라고 하셨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그래서 남아서 일과 삶이 세월을 견뎌내며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속은 어리고 굳은 곳이 있어 걱정하지만 그럼에도 김서방이 잘 해줄 거라 믿으니 막대기를 보내는 거야. 연애할 때 항상 저를 우선 생각하고 편들어주던 사람이라 그가 오냐 자르겠다고 상상한 적이 없었거든. 멀리 있는 친척이 우리 남편을 보며 한 번만 인사를 올리고 싶다 했는데 연예인처럼 보더라. 우리 딸이 너무 빨리 시포를 살 생각이 들고 지울 수 없네요. 부족함이 많은 아이라 그의 오랜 시간 속에서요. 친정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봤지만 그때까지는 별로 시어머니에 대한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해 단지 실실 웃고 넘겼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 시어머니가 나에게 솔직히 이제 시골가에 적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를 부려먹으려 손을 걷어붙였어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며 알 수 없는 것들을 시키는데 처음 보는 일에 적응하지 못해 난리를 쳤어요. 너는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거니? 제대로 끝내는 법 하나도 없구나. 어릴 적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보고 자란 사람은 말이야. 당연히 해본 적이 없죠. 나는 그저 보통 집에서 태어났어요. 집은 규율도 제사도 없었죠. 선비풍 딱지 붙이는 건 없었어요. 양반 집안이 아니니 이런 거 모름이 당연하지. 답답한 며느리를 구겨 넣어 내 손만 바빠질 게야. 시어머니도 시집 와서야 겨우 해봤을 것 같은 일인데 처음 하는 나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순간 나는 정말 신경이 쓰이지는 못할까 생각했어요. 남편이 용기를 내어 나를 옹호하며 잡으려는 시도를 할 때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낼 정도로 실망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일비재한 일이라 생각돼 다른 집 며느리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왜 우리 며느리에게만 그래?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조언해주듯이 대접하고 내보던 대답이 들리던데요.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이 나를 옹호하는 모습에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며 아들을 돌보지 말아야 한다고 중얼거렸으나 한 가지 다행한 일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단 2달 만에 뜻밖의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죠. 손님 대접에 민들레 마냥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로 왕비만큼 커서 역할을 해주었어요. 마치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듯했어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는 것까지 챙겨주시며 세세하게 관리해 주셨어요. 아들만 나온다면 집도 사주시고 땅도 나눠주신다고 하시는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후손을 원하신답니다. 정말로 대대손손 소중한 가문인 것 같더군요. 고조할 조상들의 묘소를 다 관리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았습니다. 산속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다가 어느 날 그것을 모두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도 솔직히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매일 전화를 하시며 고기가 땡길 때는 고기를 보내줘라고 배가 둥글면 배를 만져봐라며 요구하셨다.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지만 매일 아들 타령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꿈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해 집을 쫓겨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다. 임신 16주차가 지나고 병원에서 아이가 아들이라고 알려주자 기뻤다. 하지만 시댁에 더 먼저 알렸더니 시어머니가 크게 소란을 일으켰다. 아들이라니. 정복덩이가. 우리 집에 순풍이 온 거구나. 이럴 때가 어디냐. 지금 서울에 가야 해서 조용히 쉬고 있어야 해. 막 전화한 지 몇 시간 만에 서울에 있는 새로운 집까지 찾아와서 손주를 갖게 된 척 수고를 할 것임. 반도체 사업자인데 희귀한 손주를 두고 심약한 몸이라서 안정을 취해야 해. 집안일은 완전히 하지 말아라. 제가 아이를 가질 때마다 매주 서울에 와서 내가 좋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냉장고 정리까지 손수하셨어. 난 부담스럽다고 거절하려고 했는데 음식과 집안일을 다 손질해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데 몸 걱정이 앞서더라고. 어머, 우리 손주야. 손자가 내 인생의 보물이라 생각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 손끝에 한 방 묻혀 있다고 하니까 내가 다 할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라. 정말 대통령이 와도 이렇게 높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봐 정말 별 볼 일 없는 내게 엄청나게 대접을 하셔. 집에 놀러온 친정 엄마가 보고 깜짝 놀랐어. 출산할 때까지 뭔가 귀찮은 일을 맡기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어. 출산 후 회복 중에도 친척들이 병원까지 와서 내가 부담스러우라고 외출을 내 돈 봉투를 받고 사라졌어요. 소중한 집에서 예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에게 어울리는 선물을 받아서 매우 감동했어요. 돈 봉투가 쌓여가니까 친정 부모님께서 병실에 와서 저를 보러 왔어요. 도금의 모두를 기부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돈을 다 받아도 되는 걸까 생각했고 남편은 돈을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어르신들이 아름다워서 이 돈으로 마사지나 원하는 것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만큼 아들을 아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너무나 힘들었던 것에 대해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 돈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라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들을 낳은 뒤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집중했어요. 아이가 자라갈 때까지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싶지만 그것도 한잠깐이었어요. 그래도 강제로 중단하니 마음은 조금 씁쓸했어요. 손이 귀한 집이라서 간섭이 심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매일 한 번씩 꼭 전화해서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 우리 손자가 오늘은 응가를 몇 번이나 했다던데 분유는 몇 밀이나 먹인 게 좋은 걸까요? 양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모유가 충분하지 않아 걱정돼요. 좋은 옷을 입혔는지, 얼굴에 상처가 없는지, 잘 자는지 몇 시간이나 잤는지 기록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자주 보지 못했던 손자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생각돼 사진도 찍어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매일 한 번씩 전파를 받는다 보니 정말 미쳐버리겠다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록을 해도 애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잤는지, 분유를 언제 먹었는지, 응가를 몇 번 했는지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 실수를 한다면 잔소리를 들어서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결국 참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부모가 전화를 해서 놀란 눈으로 봐줬어요. 신생아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아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며느리한테요. 매일 전화해서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아서 잘 키우고 있어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귀찮게 하시면 지쳐서 육아나 제대로 하겠어요. 아유, 내가 내 손자 보고 싶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뭐 그리 어려운데. 답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네. 어미는 말이다 하나하나 분초까지 기록해뒀어 보고 싶고 궁금한 마음이야? 잘 알죠. 하지만 제가 안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몸조리가 끝나자마자 1년에 12번째 사가 있는 집인데 당연히 제사 드리러 시댁에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간단 말입니다. 애까지 들쳤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일이 바빠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와중에 지방까지 애를 데리고 내려가는데 너무한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생후 8개월쯤 되었을 때
친척분들이 하도 안아주고 업어주고 해서 그런 건지 뭔지 손이 완전히 탔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애를 안고 있지 않으면 자지러지게 우는데 하필 그때부터 낯가림도 시작되어서는 제가 내내 안고 있어야지만 애가 눈물을 뚝 그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저는 시댁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제사상에 준비한다던가 손님상을 본다던가 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이 저희 아들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만 했거든요. 한 아들이 소변을 봤는지 모르고 기저귀를 갈기 위해 기계를 벗기고 누웠는데 친척 할아버지 한 분이 유심히 봤다. 의초 임베러스트. 그래서 곧바로 기저귀를 갈게 하려는데 계속 가까이 오니까 아기는 갈라진 듯이 괴로웠고 놀라는 것은 안쪽에 특이한 점이 나타나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른들 모두를 불러 모았다. 아이의 허벅지를 가리키면서 호들갑을 떠는 얘기를 했다. 부모들도 신기해했다. 분명 처음에 없었던 흉터 같은 점이 생겼다. 색이 옅어서 흉터인 줄 알았지만 허벅지 안쪽이라서 특이함이 인상적이었다. 나비 모양 점이었는데 남편이 놀랍다 말했다. 당신이 갖고 계신 도약 선조의 기록이 있지요. 보선조님도 같은 나비 모양 점이 있었기 때문. 그래서 친척들이 아이의 나비 모양 점을 구경하며 확신합니다. 이것은 선조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혈통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점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모두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어리구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순종한 혈통이므로 우리 손주도 집안의 순종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왜 순종을 강조하는지 몰랐습니다. 집안 족보에 이름이 모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종가집에서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낳기 위해 많은 첩을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첩의 아들들은 순종으로 인정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았다며 우리 남편을 자랑스러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가문의 혈통과 아들에 대한 관심이 신기했고 이 나비 모양의 점 하나로 집안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확실히 한다고 느꼈습니다. 조상이 다시 태어나셨다는 믿음으로 어르신을 존중해 대우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제사도 열심히 지내며 귀신도 믿는 집안이었지만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성실히 매주 주말에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 신자였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이상한 집안이었어요.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란 아들은 내 옆을 떠나며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숟가락 올리는 정도만 했었는데 아들이 자랄수록 내 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들이 잘 커서 자란다니 안심스러웠어요. 변기에 소변 보려고 했어요. 읽는 건 아니었지만 숫자는 구별을 할 줄 알아요. 주위에서는 너무 빨라도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13대손 조상님이 학자였다고 하셔서 그 피를 물려받았다고 하셨어요. 신기했죠. 두 돌이 되기 전부터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고 한글도 조금씩 시작했어요. 4살 때는 셈을 잘했고 5살 때는 영어 단어를 읽었어요. 할아버지를 따라 바둑도 두고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은 우리 손자가 경제가 달라서 난리가 났대요. 영재 발굴단에 출연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해요. 이후로 우리 아들이 6살이 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제사나 명절에 시어머니 집에 가면 다른 사촌들과 바둑을 두고 책도 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온전히 아들과 같이 있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불러들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아들은 저를 찾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지구장창 제사상과 손님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우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내가 지치지 않도록 쉬도록 해주려 하거나 직접 일을 하려 할 때 시어머니는 매우 엄격히 말했습니다. 어딜 가나 주방 문턱에 발 디디려고 하냐. 니네 집에서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버텨가며 살고 있는 집에서는 남자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남편은 나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고 음식 비법들은 다 며느리에게만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육포를 직접 만들었는데 정성으로 굽고 말리면서 허리가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은 정성이 필요하고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은 간이 필요 없이 맛있게 된다고 합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대부분 30에서 40명은 쉽게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설엔 또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시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곧 친정에 가야겠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시어머니 집은 워낙 서울에서 떨어져 있어서 명절 당일에 보통 제사를 지내기도 하기에 명절 때 친정에 가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집은 시어머님 집보다 가까워서 경기도 외곽에 있지만 거리도 제법 있었거든요. 1년에 12번뿐인 명절 때만큼이나 친척들이 오는 게 별로 없었고 제사상도 간단하게 차리는 편이라 다행히 했죠. 그러나 명절은 사정이 달랐어요. 사정없이 손님들이 각자 시간에 맞춰 방문했기 때문에 손님 대접도 여러 차례 준비해야 했고 각기 다른 얼굴들이 보이면서 누가 누구고 고종사촌이고 당숙인지 알지 못해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6년이나 흘렀지만 아직도 친척들의 이름을 외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편했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혼인시에 사진들을 들고 와서 누가 누구고 알려주면서 조금씩 외우게 되었어요. 어쨌든 설명절에는 춘종 집에 발을 들이지도 못할 정도로 정신없었어요. 우리 아들 한번 보기 위해서 친척들이 줄줄이 방문해와서 제가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바쁜 하루를 보냈답니다. 가볼 테요 하고 떠날 수 없겠죠. 남편이 마음에 걸렸던 건지 미안했던 건지 추석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의 제사를 지내고 기다린 추석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대요. 친정 부모님 뵙고 내려가 줄게요. 그래 종갓집에 시집 온 게 아닌데 친정을 먼저 찾는 게 정해진 법이니까 그렇죠. 눈에 먼지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일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세요. 출가 꼭대기 외인이라는 소리 나왔잖아요. 부모님께서 보고 싶다 하셨고 남편도 그렇다 했어요. 아니 첫날에 가서 준비들 데려가고 가요. 그렇게 며느리가 집안 행사에 안 참여하는 건 실례니까 밤사워도 음식은 준비해 가세요. 날전 종가를 가는데 남편은 운전하면서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준비 도와줄 거라고 했죠. 남편이 요리하면서 시어머니가 가슴을 쳐대더라고요. 우리 아들 한번 보기 위해서 친척들이 줄줄이 방문해와서 제가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바쁜 하루를 보냈답니다. 어이구 내가 이런 바보를 아들이라 부르고 나와서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그저 지만하누라한테도 꼼짝도 못하고 쫓기고 추방당했구나. 평소에도 너는 남편을 이렇게 부려먹니?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제멋대로 굴리는구나. 엄마는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야?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잖아. 친척 어르신들 아무도 모를 텐데. 엄마 말대로 이 집안의 피는 나의 것, 순수한 혈통이니 뭐니 하더니 당연히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는 게 맞잖아. 집안 피인 와이프가 고생하는 게 말이 돼? 원래 조상시절의 차례상은 남자가 차렸다니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까 시어머니도 더 이상 뭘 못하겠지? 내가 밤새도록 잠 못 잤는데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 명절 당일 아침이 되자 남편까지 돕느라 잠도 못 잤고 눈 밑에 퀴기채로 커피를 마신 거야. 짐 싸서 지금 바로 운전해야 해. 제 시간에 처가에 도착해야 해. 차가 막힐 것 같아서 중간에 휴게소에 들릴 거야. 아들의 가방을 챙기고 차에 올라타려는데 명절 당일이라 친척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어. 대충 인사를 드리고 출발하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다 돌려서 세웠어. 내 뺨을 한번 후려댔어. 방치해두면 어째 마추얼령 엔떼기도 내그쳐야 못해. 퀴리오소 소리가 나게 치는 거 완벼 아니게소요. 졸래소 비몽사몽 채정신이 애니엔데 뺨을 한 대 후드려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마당에 칼을 세워두어 토였기에 옆에 싸버지도 이셨어. 전날 도착한 친척들 아침에 도착한 친척들까지 전부 있음 짤이었거든데 다들 놀래서. 싸어머니를 추다보엉고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호통을 쳤어요. 지금 내가 그럴게 가버리면 우리 귀한 손주 보러 온 친척들은 어지고 거기다가 제사상만 딱 차려놓고 가면 손님상은 어쩔라는 거야. 내한테 손님상을 차리라는 거야. 지금은 내가 이 나이 먹고 손님상 차리게 생겼노냐.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차례상만 차리면 된다며 밤새 잠도 못 자고 쪽겜 자면서 음식한 사람의 얼굴을 나려 대체 조상이 뭐라고
어떻게 내 와이프 뺨을 그렇게 날릴 수가 있어? 엄마 정말 정신이 나간 거야. 뭐가 어지고 어쭈 마누라한테 정신이 팍 내서 엄마한테 정신이 나간 놈 막말을 해. 다 조상님 덕에 이만 먹고 사는 건데 그걸 뭐나 내가 따드한 덕다 조상 긴 여자들이나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정말 진척은요. 너 말 다시 해. 어디 안전이라 그딴 말을 짓거리는 거야? 아들의 가방을 챙기고 차에 올라타려는데 명절 당일이라 친척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어. 대충 인사를 드리고 출발하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다 돌려서 세웠어. 내 뺨을 한번 후려댔어. 방치해두면 어째 마추얼령 엔떼기도 내그쳐야 못해. 당장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이게 다 전면허가 아우성을 해서 그런 거다. 예전엔 미워하는 소리 한 번 못하고 맞춰서 잘하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건 저희 가족 같은 기분 탓이라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대로 싸우고 시어머니는 내가 남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다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나는 뺨이 얼얼해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게 맞나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졸린 상태라서 구별도 가지 않았고 친척들은 시어머니가 소란을 일으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입만 벌리고 시선을 피하며 그렇다.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었어요. 이 집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제사상을 차릴라니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 한 명 없다는 생각이 눈물이 찔렀어요.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한명이질 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던지 모두가 무서워하면서 백백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손자는 우리 집안의 피다. 그럼 너 혼자 가든지 너 주라고. 어디 가서 출가해. 날짜 자리엔 명절 하루에 친정집으로 가니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 너는 아들 하나 낳아서 마음 놓았다고. 어느 날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두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책상 위에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의 어머니가 아이를 때리려고 하자 아이가 엄청난 힘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뺨을 때렸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입을 다물었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서 있던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이가 엄마를 때렸다고 말하며 할머니를 비난하자 할머니는 어린아이 시절 복잡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놀랐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몰아세웠고 할머니는 그에게 찌르며 아프게 한 것을 이유로 변명했습니다. 이 말에 아이는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기억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모두가 당황해하며 아이와 할머니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고 이 상황으로 더 큰 사건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과자를 줬었거든. 이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군요. 소리를 죽인 이해 차이가 참 크세요. 아빤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진정한 아빠와 결정은 얼마나 중요하다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키운 건 심각하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참 어렵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힘들다고요. 나는 당신과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이해했다. 그러니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구나 생각했다. 아이의 심성이 좋았다면 운명을 받아들여야겠지요. 어쩌면 어디로 왔을지 알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친척들이 몹시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해해 주시고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현실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들리는 소리가 곧 계면에 닿을 수도 있겠죠. 시어머니가 나 누워서 사죄를 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속이 얄팍한 건 날밤도 잠을 청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잘못을 저질러 버렸어요. 조상들아,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께서도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갑자기 땅바닥에 눕고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소리치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특히 남편은 너무 충격받아서 눈물이 고개를 바싹 적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아들이 아닌 것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소리쳤고 마침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속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아들이었어요. 하늘의 맹세처럼 확실히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임신 6개월 차에 그 아이를 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잘못이 아예 아니라고 다사는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긋지긋한 상황이었지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가족 모두가 나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솔직하게 사단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도 임신 중에 시댁 가족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해보면 시어머니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조용히 미혼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집에서도 아들이 사산됐다는 걸 알리면 제가 소방 맞을 거라 생각했는지 뒤로 열심히들 알아봐 주셨죠. 그러다가 아들을 가진 미혼모를 알게 되었고 그 여자가 출산을 하자마자 제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친척들은 전부 다 경악스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벌써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죠. 잠도 한숨 못 잤는데 출생에 대한 비밀까지 알아보렸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들 혼비백산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엎드린 상태로 계속해서 친척들에게 잘못했다며 빌고 있었어요. 큰할아버지를 비롯한 어르신들은 아무리 그래도 애를 사올 생각을 하냐면서 크게 화를 내시며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 드셨어요. 어디 핏줄인지도 모르는 놈을 데려다가 이 나이까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너무너무 무서웠다고요? 제가 마누라 단속을 똑바로 하지 못한 탓입니다. 아예 하지만 우리 아들 내 핏줄 아닌 걸 알면서도 지구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개운종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다 부모니까. 아직도 이 녀석이 나랑 닮은 구석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정말 우리 집안 핏줄이라 생각하며 키우지 않았습니까? 아, 저 자식이 내 피를 물려 하더라도 내 아들이라는 곳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으로 시작했어요. 현재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실종과 이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혼잣말과 유전자 등을 통해 사건이 해결되고 있으며 아들의 기억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비통함과 증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당연히 어색해졌지만 남편은 여전히 시아버지와 연락을 유지하며 인연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숨겨진 사실이었고 시어머니가 혼자 잘못을 저질렀음이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순수한 혈통을 주장하기 위해 허벅지에 상처를 자처하고 조작을 했는데 그 압박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직도 그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남편이 충격을 받아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잘 돌보고 평화롭고 미래를 위한 노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모래 위에서 흔들리지만 언젠간 반석처럼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